토론 요지에 7가지 의문사항을 제가 써놨습니다. 전기로 왜 수소를 생산하나, 그 다음에 수소차가 정말 CO2 프리냐, 수소차 안전하냐,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 수소차 경쟁력 있나, 그 다음에 왜 정부가 수소차를 이렇게 미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현대기아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이게 정권적 차원의 수소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대답을 금방 할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이런 것들이 수소 자동차나 수소 경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수소 경제라고 얘기하는 게 환경, 산업,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주축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동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9,200만 대, 세계 한 3,400조 원의 매출을 하는 세계 최대 산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충 봤는데 200조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60조고, 그러니까 앞으로 3,400조 중에서 한국이 얼만큼을 차지할 건가라는 게 수출, 그 다음에 고용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 그 말없는 마차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때문에 1885년에 가솔린 엔진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140년 지났죠. 현재는 CO2 없는 마차는 아니고요, 자동차 만들어 달라는 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산업계나 기술이 대답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소차 왜 만드느냐 하는 건데요,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2030년에 수소차가 63만 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수소양이 12만 6천 대입니다. 근데 그때 생산하는 수소양이 저쪽 보면 20만 5천 톤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전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만큼 된다. 남는 전기라는 게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는 스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자력 마냥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생산되면 그 계통이 연결이 안 되는 커테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커튼이 쳐져가지고 계통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unused, 아니면 불용이에요. 불용 전기가 그만큼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용 전기를 가지고 어차피 못 사용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수소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해주는 저장 기능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비슷한 전기로 수소를 만드냐, 비싼 게 아니고 내버리는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 라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진다는 게,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얼마인데 어떻다라고 계산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어야죠. 신재생 에너지를 저만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그때 수전해의 역량이 그만큼 있느냐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저는 돈이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 발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만 5천 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짜 수소를, 공짜는 아니지만 소형차의 60만 대를 2030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그 논란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 독일 같은 경우에 2050년의 경우에 전기가 많이 남는 때하고 모자라는 때,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고 겨울에는 모자라 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 오면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이제 수소나 아니면 전기차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30년 후에 그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40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지금 결정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략적 변곡점인데요, 그 아이스박스에서 냉장고로 넘어간 것, 그 다음에 가스에서 백열전동으로 넘어간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LED까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보에서 유선전화 이렇게 넘어갔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옛날 기술이 죽든지 같이 가든지, 그럼 옛날 기술 죽으면 이거를 우리가 파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판이 나는 게 되게 한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후에 수소나 전기 자동차가 노미넌트 디자인이 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경우에 제가 보면 2010년부터 전략적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전략적 변곡점은
어떤 그 성장 곡선을 2차 미분하면 제로가 되는 점.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은 하지만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 안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략적 변곡점에서는 망하는 나라, 산업,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 그 대신에 흥하는 데도 많이 생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까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유럽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일본인데 자동차 산업이 유럽이었다 미국이었다 일본에 왔다. 뭐 이게 복잡한 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런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어디가 될 거냐? 다음에 도미넌트 디자인을 누가 만들어서 리더가 될 거냐? 그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게 과연 가능할 건가? 400조의 싸움이고 구글, 애플 그다음에 이제 다 들어갔죠. 왜 들어갔나요?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연결되는데요. 자동차가 앞으로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하는 건데 2025년에 늘어날 거다. 1억 한 2천만 대만큼 늘어날 거다. 아니면 줄어들 거다. GM 같은 경우에 한 반으로 줄어들 거다는 그건 논란이 있는데 아까 뭐 예측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급격하게 줄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는 뭐 연료전지든 전기차 관계없이 그냥 내 차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경쟁하느냐? X축이 이게 이제 그린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프로그린,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X축을 1, 2, 3, 4, 5, Y축을 스마트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러면 0부터 5니까 4니까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누가 먼저 그러니까 스마트에 위에 올라가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까지 가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면 수소차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경쟁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가장 먼저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역량이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머르세데스 벤츠의 제품 담당 부사장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벤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 한다. 무슨 전기차도 하고 프로인도 하고 퓨얼셀도 다 한다. 언제 할 거냐 이런 순서로 한다. 이게 사실 다 한다는 게 무섭거든요. 뭘 하나 찍으면 된다는 건데 다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대응 능력,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차의 전기차, 스마트카의 경쟁력은 어떠냐?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전기차예요. 수소차는 아니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상황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떤 거냐?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임금은 왕창 높고 그 다음에 R&D 집약도라는 게 2.6%인데요. 독일 같은 거에 5.7%. 그러니까 현대가 한 4조 내지 5조를 R&D 하는데 폭스바겐 같은 거에 16조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게 10조죠. 그러니까 이게 쪽수에서 R&D 쪽수에서 굉장히 밀린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수입차의 점유율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성과를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독일에 있는 저는 2040년에 누가 리더가 될 건가 이렇게 관심이 쭉 있는데 독일에 있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는 거가 아마 중국 업체나 애플 이런 데가 리더가 될 거고 체인지메이커, BMW, 머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그거 다 중국 업체네요. 아니야 독일 업체. 자기가 독일 사람이라고 독일을 세게 넣는데요. 아마 GM 이런 데가 괜찮을 것 같고 위태위태하다 하는 게 현대, 망하는데 혼다, 미쓰비시, 수즈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근데 현대가 최근 옛날에 8조 벌다가 작년에 3조 벌었거든요. 근데 이익이 결과적으로 뭐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옛날에 10.4%, 2012년일 때 이게 삼성동 땅 살 때죠. 그다음 지금 2.5% 됐고요. 기아가 2.1%, 굉장히 낮은 단계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이익이 4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62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5번째고 현대가 5번째인데 2040년에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 아까 얘기했을 때 7등으로 밀려났죠. 인도, 멕시코 때문에.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디서 만드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서 만드느냐도 중요하죠. 고용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들라고 해야죠. 지금 뭐 25%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들어, 뭐 광주형 일자리 이런 얘기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나 한국이 5번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메인테인 할 거냐, 아니면 추락할 거냐, 추락, 그 다음에 무슨 추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작년에 현대가 720만 대로 5번째는 유지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전신 전화에서 애플, 샤오미, 애플이 살아났듯이 내연기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현대차가 어떤 랭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성공 방안인 것 같아요. 조건이 되면 우리가 성공하고 무조건 성공해야만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만 되겠는가. 아까 왜 현대한테 정부가 도와주느냐 그런 건데 되게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1990년에 애들이가 1,000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한국의 산업 구조가 삼성, LG, 현대전자, 맥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CDMA를 개발할 때 별로 그렇게 악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자동차는 현대만 도와주냐? 현대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 현대기아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자동차 할 때 현대기아하고 대우, 삼성 해가지고 천군백군으로 산업구조를 만들었어야만 된다. 대우 팔지 말고 삼성 그런 식으로 팔지 말고 그렇게 됐어야만 된다라는 거였는데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CDMA를 해서 TDMA를 안 하고 이게 왜 했느냐? 이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먼저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다면 지금까지 캐치업해가지고 우리가 따라왔다면 내연기관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게 수소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무슨 현대기아만 도와주느냐라는 거는 산업구조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서 문제를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같은 걸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떤 스피드 경영, 스마트 경영하면서 어떤 패스트 팔로우에서 리더가 되는 어떤 하나의 기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자동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전기차냐 수소차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 경제 정책의 다이나믹 컴페티션에서 나라마다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고, 그 다음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배터리의 기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충전했을 때 충전한 시간 같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어떤 가격이나 어떤 인프라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친환경차, 수소차, 수소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계속 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수소에 대해서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 엊그제 보니까 무슨 한양대 법학대학원 전문 교수가, 박찬우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수소차에 대한 이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수소 한다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법학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안다는 신문 기자들은 제가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왜곡된 기사를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는데 이건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은 직접 효과가 되지만 이게 외부 효과라는 게 CO2가 없는 자동차를 사면 저는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득이 안 봐요. 사회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도와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뭐 구매 단계나 아니면 인프라를 세게 도와줘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도 지금 보면 돈과 사랑과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 16조를 R&D 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면 어떤 차를 살 건가는 전체 오퍼레이팅 코스트하고 코스트 오브 인컨비니언스,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샀을 때 이게 충전하는 걸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가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극적인 친환경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충전 시간이 약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 충전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더 경제적입니다. 수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수소차는 그 충전소를 구축할 때 2천만 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 차보다도 훨씬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수소차는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싼이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에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수소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고난도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 도요타, 혼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그 양산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350바 수소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지만 700바는 출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기술 장벽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표준 선점을 우리 후발국가한테 뺏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 20여 년 동안 개발을 해왔고, 그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그 표준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에서 표준을 선도해 나가는, 그 다음에 표준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소 전기차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딩 역할을 하고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표준을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차보다 고용 착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의구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특정 대기업, 현대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라 수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300여 중소기업들이 부품 개발을 해왔고, 적어도 한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그 개발입니다. 개발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소 부품 업체를 위한 것이지 결코 현대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싼, 그다음 넥소에 저희 제품이 그 탑재가 되고 시장에 지금 현재 출시를 했고 운전을 지금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그 탄소섬유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용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좋은 점은 가볍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없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금속전기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용기 개발을 하는 데는 오랜 기간과 시간, 그 다음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또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강한 이유는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섬유와 그다음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들을 다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 사용 압력인 700바보다는 그 2.25배 설계 압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일부러 터뜨리려 해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신문지상이나 그 매스컴상에서 이게 과연 안전하냐? 이걸 뭘로 입증할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14가지의 안전 시험을 거치고 국제적으로 최근에 그 시험하고 있는 GTR이라는 시험들을 전부 다 통과를 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들은 한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유엔, 일본 이런 법규들을 전부 다 충족시켜서 나오는 제품이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2014년, 15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2018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1월 17일 날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수소 경제 로드맵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그 부품 업체들은 2년, 3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 투자가 되는데 그 선 투자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곤욕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2019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정부 보조 정책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수소를 에너지로 봐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했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나무에서 석탄에서 석유에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그 인류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변환점에서의 생기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보다 더 효용성 있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더 가격이 싼 이런 기술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넘어올 때 에너지 관점에서 아주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에너지 원 안에 카본, 탄소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천연가스까지는 카본이 다 달려 있는데 수소로 가면서 카본이 없고 H2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로서 수소를 봐주셔야 되는 세대가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발전 패러다임 상에서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에너지는 국가에서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 자산은 항상 아시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략 자산 관점에서. 그래서 수소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맥락에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요. 과연 미래는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겁니까?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겁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질문은 아버지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좋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들이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제로 에미션 CO2를 발생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비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개가 전략적으로 초이스가 돼가지고 각자의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세대가 올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50년 뒤에 먼 미래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백투더퓨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원자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까지는 아마 수소차하고 배터리 전기차는 공존하면서 가야 되는 이슈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 자료 해주시고 하는 것 쭉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차를 만들어서 파는 민간 기업에서 나온 입장에서요. 일단은 저희가 경쟁력 있는 차는 구비가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수소 생태계 안에서 자동차는 맨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 운송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맨 끝단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단에 경쟁력 있는 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전반적인 생태계 라인에서 볼 때 이 전방에 있는 그 경쟁력 있는 수소,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보급 이 측면에서도 짚어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은 보급 초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상용화를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소 가격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 충전소는 운송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킬로그램당 한 12,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 전기차가 디젤차,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요. 디젤차만큼 연료 가격에서 메리트를 가지려면 수소 킬로그램당 한 8,000원 전후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보급이 짧기 때문에 수소 가격을 8,000원에 맞출 수가 있는데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오더라도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에너지로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에서 수소 가격을 컨트롤하시는 것처럼 휘발유 가격을 컨트롤하시는 것처럼 수소 가격도 뭔가 좀 정책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같은 가격대의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송과 저장과 공급의 이슈에서 남아 있는데, 운송 저장은 차치하고 해도 공급 이슈 앞에서 이제 충전소 얘기들 많이들 해주셨어요. 정부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근데 아직도 규제 샌드박스에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되지 않는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충전소를 무인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압가스 취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오퍼레이션 시간 동안에 상주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영비 부담으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미 선진국에서 충전소가 우리가 셀프 주유소처럼 개인이 와가지고 충전해도 되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효용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 개정이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격 거리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직은 엊그저께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수소 공급하는 업자들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독일의 주택가 한복판에 액화 수소 탱크를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수소가 저렇게, 저도 이제 수소계에 있고 수소가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 이슈도 사실은 좀 선진국의 그 실증 사업이나 현재 상업화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상황들 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일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짧게 잡으면 한 120여 개, 좀 포괄적으로 잡으면 300개의 업체들이 이 수소차를 개발하는데 같이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이 차단만 볼 게 아니고 이 충전소 이슈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은 충전소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 이슈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 부품들이 대부분 다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에 외국 기업들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핵심 부품들은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축기 같은 것만 보더라도요. 이제는 막 태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없어요. 외국 제품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충전소에 들어가는 압축기 기술은 타 산업에서의 기술들과 품질 관리 노하우들을 접목하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국산화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아마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충전소에서 커넥팅을 받아가지고 수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충전소하고 자동차하고는 같이 합을 맞춰줘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자동차 회사에서도 충전소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건데, 국가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충전소도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는 이슈구나, 그리고 이것도 수출할 수 있는 이슈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료전지 사업실을 맡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이제 넥소 판매는 저희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하고요. 엊그저께 2030년도에 저희 현대자동차 비전을 발표하면서 특이한 숫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도에 수소차 50만 대를 팔 거고요. 수소 시스템 70만 개를 생산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20만 개 차이가 뭐냐면 아까 구용구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현장을 가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도 됐는데요. 제 주변에 충전소 없거든요. 충전소도 어떻게 같이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차 팔러 가면서 충전소도 패키지를 묶어서 같이 파는,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충전소 부품 생태계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영석 교수님께서 뭐 의문이라고 해서 7개 의문을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싼 전기로 왜 수소를 생산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아마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국가마다 수소를 생산하는 체계가 다르고 또 국가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수소를 전기로 생산한다라는 답에는 수소는 꼭 전기로 생산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생수소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190만 톤 정도의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부생수소가 킬로그램당 한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싼 수소가 되겠습니다. 190만 톤의 부생수소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수소 자동차를 수소 승용차 기준으로 100만 대 굴리는데 그 10만 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전혀 수소를 생산하지 않아도 수소 자동차를, 수소 승용차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생수소가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그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기로 생산하는 수소가 제일 비쌉니다. 전기로 생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0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싼 게 이제 그 LNG나 그 바이오매스를 개질할 경우에는 한 2,000원대 안팎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소라는 게 되게 특이해서 생산 비용은 별로 비싸지 않은데 킬로그램당 200kg를 운송하는데 현재 한 5,000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튜브 트레일러라는 그 운송 수단의 기술 수준이 좀 열악하고 대부분 에어리퀴드라고 그래서 프랑스 걸 많이 가져오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또 국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그 압력 기준이 300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리고 하면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운송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생수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를 부생수소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운송 비용이 비싸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 그 1,000개에 해당하는 LNG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충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신재생에너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깔리면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싸게 전기를 이용해서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통에 물리지 않는 결국은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개통에 물리지 않는 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력이 너무 높아질 때, 즉 피크 타임에 너무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될 경우에는 일부러 전기를 개통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통망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그걸 버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소 생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출력이 낮은, 그러니까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간헐적이고 단속적이어 가지고 개통에 물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수소 생산에 쓰게 된다면 그 버리는 전기를 어차피 수소에 쓰기 때문에 수소 생산에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자동차가 정말 CO2 프리냐라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LNG 개질을 할 경우에는 LNG가 이 화학식으로 보면 CH4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한 열을 가해가지고 CH4의 C를 끊어내는 것이 개질을 하는 것인데 결국 C가 남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형태로 남는데 이게 왜 CO2 프리냐? 더군다나 이제 전기를 써서 이제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전기 자체가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CO2 프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과연 LNG를 개질하는 게 CO2 프리냐라는 답이 남는데 다만 이 부분은 100% CO2 프리는 아닙니다. 그건 뭐 저희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요. 다만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쉽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CO2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가 안전하냐는 말은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문제라서 사실은 수소가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이 가해지더라도 휘발유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는 안전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누수가 있으면 바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기 중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그 휘발유보다 위험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압가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압가스에 따른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LNG도 마찬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드리고요. 수소자동차와 전기차 경쟁력 있냐라는 말을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그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가 같은 내연기관 하에서도 에너지원에 따라서 경유차를 쓰기도 하고 LNG를 쓰기도 하고 그 가솔린을 쓰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사실 앞에 고영모 시장이 얘기하면서 그 연료전지에 이제 열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열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란 관점에서 좋지는 않는 겁니다. 100%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열로 발산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율성에서 좋지 않은데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를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 충전을 위해서 물렸을 때 아무리 충전소를 높은 출력으로 가져가더라도 기본빵 15분, 20분은 걸릴 겁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그 바쁜 지금 현대생활 속에서 이 15분, 20분을 낭비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소는 그런 점에서 일단 충전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요. 두 번째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배터리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겨울에 취약합니다. 그 배터리는 열이 안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겨울에 난방으로 쓸 수 있는 열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평이한 지역에서는 수연료전지보다 이 배터리가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추운 나라인 경우에는 오히려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을 히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연료전지가 좀 장점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수소자동차하고 그 배터리 자동차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을 굳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수소자동차 경쟁력 있냐라는 말은 사실은 뭐 정부가 정책을 그래서 저희가 해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다만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그 경제적으로 그 체인지 코스트가 가장 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체인지 코스트가 뭐냐면은 브랜드를 바꿀 때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비용이 큰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브랜드를 바꾸면서 동등한 품질 또는 아래 품질의 브랜드로는 거의 안 바꿉니다. 저희가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벤츠나 BMW로 바꾸지 현대 사시는 분들이 르노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체인지 코스트가 없는 브랜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수소차나 친환경차가.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브랜드의 노력을 통해서 저가의 비슷한 품질의 그 자동차를 얼마큼 저렴하게 공급하냐에 결국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소 경제 로드맵이나 자동차 대책을 발표한 이면에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차 특혜냐 아니냐는 거는 뭐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답변은 생태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독일 가면 다 BMW 지원하고 폭스바겐 지원합니다. 미국 가면은 다 GM 지원하고요. 저희가 뭐 우리 브랜드 지금 현대기아차인데요. 뭐 저는 이건 저는 굉장히 당당한데 왜냐하면 제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현대를 위해서 현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경제, 수소자동차 정책 정권적 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수소자동차가 저희가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도에 제가 첨단 G7 과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했던 과제인데 99년도에 과제 기획을 해서 2000년도에 첫 번째로 자동차 분야의 G7 과제로 나간 것이 수소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꽃을 피웠지만 이 수소자동차 정책을 저희가 20년 전서부터 했다. 다만 그것이 상용화돼서 지금 경제에 임팩을 미치는 단계까지 온 것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0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20년 동안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옳은 선택이었냐는 앞으로 이 경제 흐름이라든지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또 이 브랜드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부 정책은 뒷받침해 드릴 테니 업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